20회 전 일입니다. 저희 집은 늘 한기가 놀았어요. 난방이 안 돼서가 아니었죠.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183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말솜씨도 좋았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동네 여자란 여자는 다 만나고 다녔어요. 심지어 어머니 친구까지 손을 댔죠.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습니다. 소리 죽여 우는 그 울음이 벽을 타고 제 방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죠. 8살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당신, 어제 또 그 여자 만났지? 향수 냄새가 온몸에 배가지고. 제발 그만 좀 해, 응?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이씨, 또 시작이네. 뭘 봤다고 지랄이야? 피곤하게 왜 이래 진짜. 내가 바본 줄 알아? 민호 학교 앞에서 그 여자랑 걸어가는 거 동네 사람이 다 봤어.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나갈 거야? 나가든지. 나가서 네 혼자 살아봐. 얼마나 버티나. 어머니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죠. 그저 귀찮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열흘 뒤 어머니는 짐 하나 없이 사라졌어요. 밥상 위에 10,000원짜리 몇 장만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돈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라리 쪽지라도 한 장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출장 간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쌀과 김치만 두고 떠났어요. 그마저도 안 오는 달도 있었죠. 저는 10살에 밥을 짓고 11살에 빨래를 배웠습니다. 라면 끓이는 법은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가족 얼굴을 그리는 숙제가 나왔어요. 어머니 얼굴을 그리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컸는지 작았는지, 코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저는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고 눈, 코, 입을 대충 찍었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대충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부끄러웠죠. 오빠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변했습니다.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교복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죠. 아버지는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 밥. 오빠, 요즘 왜 그래? 담배 냄새 나던데. 닥쳐. 아버지도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나서냐고. 엄마도 없는 집에서 뭔 훈계야. 됐으니까 밥이나 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빠도 저도 버림받은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남매는 텅 빈 집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아버지에게 한번 말을 꺼냈죠. 아버지,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대학?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나도 없어서 못 갔어. 나가서 일이나 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새 여자가 생길 때마다 양복을 맞추고 머리를 다듬었죠. 자식 학비는 없어도 여자에게 쓸 돈은 늘 있었습니다. 오빠는 더 심해졌어요. 20살이 넘자 아예 술을 달고 살았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있는 오빠를 볼 때마다 속이 무너졌어요. 야, 10,000원만. 오빠, 어제도 줬잖아. 술 좀 그만 마셔. 이러다 진짜 몸 망가져. 아, 씨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네가 뭔데 맨날 엄마처럼 굴어. 엄마 흉내 내고 싶으면 그년처럼 나가든가. 없으면 없다고 해. 뭘 길게 말을 해. 저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구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속옷, 세면 도구가 전부였어요. 친한 친구 지은이가 자취를 하고 있었죠. 잠깐만 신세 지겠다고 말했더니 지은이는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야,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도 그 집 나와서 같이 살자고 내가 말하려던 참이다. 걱정 마. 우리 집 좁아도 둘이 자기엔 충분해. 밥도 같이 해 먹으면 되고. 고마웠어요. 세상에 아직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남자친구 현우가 수시로 자취방을 드나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눈인사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야, 지은아, 오늘도 수진이 있어? 단둘이 있고 싶은데 맨날 셋이 있으니까 답답하다, 진짜.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은이는 현우를 타박했지만 소용없었죠.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수진이 지금 힘든 거 알잖아. 아이,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여기 네 집이잖아. 저는 방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가 현우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좀만 참아줘. 야, 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너 왜 이러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익숙한 자세였죠. 어릴 때 어머니 우는 소리를 피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 이모 집에 들어가 있게 됐어. 이모가 자꾸 불러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진짜 고마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곳 따위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지은이 집을 나온 뒤 저는 부동산을 돌았습니다. 원룸 하나 구하면 될 줄 알았어요. 현실은 달랐죠. 아가씨, 이 동네 원룸 최소 보증금 500에 월세 50은 있어야 해요. 보증금 얼마나 있어요? 500이요? 저 지금 200쯤 있는데. 그럼 반지하 알아볼까? 아니, 그것도 300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반지하도 금방 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300이 어디 있겠어요. 세 군데를 더 돌았지만 대답은 비슷했죠. 부동산 문을 나설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보증금 없이 월 27만 원인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2평 남짓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죠. 누우면 천장이 코앞이었고 옆방 기침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한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어요. 땀에 젖은 이불이 쉬이 마르지 않았죠. 한 번은 너무 더워서 복도에 나가 잤습니다. 새벽에 다른 입주자가 밟고 지나가서 깼어요.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술주 정도, 오빠의 손벌림도 없었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유독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하루는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수진 양, 이거 가져가요. 사과가 너무 많아서. 아, 괜찮아요. 아주머니 드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과일을 먹어야지.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밥은 제때 먹어요? 네, 잘 먹고 다녀요. 거짓말. 맨날 컵라면만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 테니까 내려와요. 고기도 좀 넣을게.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누군가 제 끼니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떠난 뒤로 처음이었죠.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문 있는 방, 개인 에어컨이 있는 원룸. 거창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살고 싶었죠. 편의점 알바를 하나도 뛰었습니다. 낮에는 A 편의점, 밤에는 B 편의점.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손님한테 욕먹는 날도 있었고 진상한테 시달리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걸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마침내 역세권 원룸을 구했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에어컨도 있었죠. 이사를 하던 날 저는 빈방 한가운데 서서 햇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그 빛이 눈부셨어요.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저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조금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찜질방에 갔어요. 뜨끈한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죠. 몇 시간 뒤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전화 받아라. 수진아, 전화해. 빨리 연락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전화를 걸려는데 작은 고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고모, 나야.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찜질방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아, 침착하게 들어. 민호가 사고가 났어. 사고? 무슨 사고? 오빠 괜찮아? 수진아. 고모, 오빠 괜찮냐고. 왜 말을 안 해? 수진아, 민호 죽었어. 어젯밤에 술 먹고 길 걷다가 트럭에 치였대. 현장에서 즉사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사,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고모가 계속 뭐라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죠. 고모,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거지. 수진아, 고모가 이런 걸로 장난을 하겠니? 빨리 장례식장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찜질방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까지 가는 동안 창밖만 보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빈소에 도착하니 오빠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25대 찍은 증명사진이었어요. 아직 눈빛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빠, 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살을 간 넘긴 나이였어요. 술과 방황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그래도 제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던 그 오빠였어요. 어머니가 떠난 뒤 저와 함께 텅 빈 집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빈소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친척 몇 명과 오빠 친구라는 사람 셋이 다였죠.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연구차가 오빠를 싣고 화장터로 향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었죠.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차에서 내리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마르고 작은 체구, 구분 없게.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봤죠.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지금 나한테 수진아라고 했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온 거야?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민호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당장 꺼져.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년이 미쳤나? 네가 감히 여기를 왜 와? 당장 안 꺼져! 내 자식 죽었는데 나도 볼 권리 있어. 그리고 내가 왜 도망갔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바람을 얼마나 피웠는데 나한테 큰 소리야. 뭐? 이년이 지금 뻔뻔하게 말대꾸를 해? 작은 고모도 끼어들었어요. 제발 그냥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영수가, 나도 민호 엄마야.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자기가 엄마래. 오빠가 왜 술독에 빠져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떠난 뒤로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매일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이 버리고 간 뒤로 오빠는 이미 망가졌어. 오빠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책임이야.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네 아빠가 변명하지 마. 힘들면 자식 버려도 돼? 난 8살이었어. 8살짜리한테 밥상에 10,000원짜리 몇 장 올려놓고 도망간 게 엄마야?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려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버텼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퍽 하는 소리가 화장터에 울렸죠.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당장 꺼져 이년아!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화장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 더 쉬었죠.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찝찝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화장터에서 네 엄마 봤다며. 근데 있잖아, 네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 좀 이상하지 않아?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장례식장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러게, 나도 그게 좀... 수진아, 혹시 오빠 보험 들어있었어? 보험? 그건 왜? 아니, 그냥 드는 생각인데 네 엄마가 보험금 때문에 온 거 아닐까? 법적으로 부모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묘하게 앞뒤가 맞았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는지 물었죠. 상담원이 확인 후 말했어요. 네, 고객님. 고 이민호님 명의로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고요. 그럼 보험금은요? 아직 청구된 거 없죠? 잠시만요.
확인해보니 법정 상속인 중 한 분이 이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셨네요. 네? 누가요? 최순희 님이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시죠? 본인 법정 지분에 대해 청구하셨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온 거였어요.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죠.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이모는 왜 찾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수진아, 무슨 일이냐고? 오빠 보험금 가져갔지? 그거 받으려고 화장터에 온 거지? 그래, 받았어. 그게 어때서? 뭐? 지금 뻔뻔하게 그게 어때서라고 했어? 2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다가 아들 죽으니까 돈 받으러 온 거잖아. 수진아, 나도 민호 엄마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았어. 그것만으로도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해. 자격? 지금 자격을 말해? 오빠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아플 때 병원 한번 데려간 적 있어? 그냥 낳기만 하면 엄마야? 야, 내가 왜 도망갔는지 너도 알잖아. 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자가 자식을 버려?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우리를 버린 거냐고. 수진아, 법적으로 내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좋아, 두고 봐. 천벌 받을 거야. 자식 버리고 돈만 챙겨간 년은 반드시 천벌 받아. 평생 그 돈 들고 불행하게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날 저는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걸 알리려고 갔죠. 현관문을 열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수십 개 나뒹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배달 용기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코 고는 소리만 거칠게 울렸죠.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게 분명했죠.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방탕한 사람이어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있겠죠. 저는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꼬대인지 술주정인지 모를 소리였어요. 그년이 감히 내 돈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 그게 다 내 돈인데 그년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씨발년.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민호가 아니라 보험금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돈 냄새 맡고 기어나온 년.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보험금을 빼앗긴 게 억울해서 술을 퍼마신 것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30살 아들의 목숨이 이 사람에겐 그저 보험금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180cm의 헐친한 남자였죠. 동네 여자들이 줄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술에 쩔어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이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보다 돈을, 가족보다 여자를 택한 사람.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돈을 챙겼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했죠. 한 명은 자식을 버렸고, 한 명은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태어난 게 제 운명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아버지 연락 돼? 아니요, 연락 안 해요. 왜요? 그게 며칠째 전화를 안 받아.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더니 혹시 쓰러진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 한번 가볼 수 있어? 제가요? 고모가 가시면 안 돼요? 고모는 지금 부산인데 어떻게 가? 너 서울이잖아. 한 번만 가봐라, 응?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고모가 좀 부탁할게. 고모의 부탁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힘들 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지난번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들 죽음보다 보험금을 아까워하던 그 꼴이요. 저는 마지못해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난번처럼 썩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끗했죠. 술병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젊은 여자였죠.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도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가렸죠.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짙은 화장, 속눈썹 연장, 입술 필러. 전형적인 화류계 스타일이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죠. 야, 넌 왜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문도 안 두드리고.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여자를 데려와?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야?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네가 알 바가 아니잖아.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래요, 진짜? 아저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 2달 전에 아들 장례 치른 집이야. 아, 몰라. 나 이런 거 싫어. 아저씨, 나 갈게. 여자가 옷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야, 니 때문에 다 틀어졌잖아. 아, 만족해? 만족하냐고? 지금 나한테 만족하냐고 물어? 수진아, 민호는 죽었어. 뭐? 내가 평생 상복을 입고 살아야 해? 평생 슬퍼하냐?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낳은 남자일 뿐이었죠. 아버지, 아니 이강일 씨,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2개 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족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홀가분했죠.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낮 근무 중이었어요.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머, 혹시 수진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웃었어요. 나야, 나. 옛날에 너희 집 앞
분식집 했던 아줌마, 기억 안 나?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오빠랑 자주 가던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1인분을 시키면 2인분을 퍼주시던 분이었죠. 반찬이 없다고 하면 멸치 볶음도 싸주셨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저 진짜 기억나요. 그때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래, 맞아. 너희 남매 불쌍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 것들이 둘이서 밥 사 먹으러 오면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 떡볶이 아니었으면 굶은 날도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 마. 근데 수진아, 오빠는 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는 몇 달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뭐? 민호가? 세상에, 어쩌다가. 교통사고였어요. 아이고, 어쩜 그런 일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근데 있잖아. 엄마 소식은 들었어? 네? 저희 엄마요? 응, 아줌마가 아산 출신이거든. 네 엄마랑 고향이 같아. 그래서 너희 엄마 소식 가끔 들어.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 너희 엄마가 많이 아프대. 아프다고요?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라서 여기저기 전이가 됐대. 손을 못 쓴다더라.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진 못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삐쩍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적은 머리숱, 산송장 같았던 그 몰골이요. 그때는 세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고생해서 늙은 거라 생각했죠. 그게 아니었어요. 암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난 뒤 저는 계산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버리고 돈만 챙겨간 사람,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저주했죠. 그 저주가 이루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곧 죽을 사람이 왜 보험금을 챙겼을까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시한부 소식은 머릿속 한구석에 묻어두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편의점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한 여자였죠.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느리고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손님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자꾸 저를 흘낏거렸죠. 과자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음료 코너로 갔습니다. 음료를 집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라면 코너로 갔다가 또 돌아왔죠. 5분이 넘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좀도둑인가 싶어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수상한 손님은 금방 알아채게 돼요. 물건 훔치려는 사람들의 특유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주머니에 손을 자주 넣거나 직원 눈치를 슬슬 보거나. 그런데 이 손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훔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못 거는 것처럼 보였죠. 손님이 드디어 계산대로 왔습니다. 콜라 한 통이 전부였죠. 5분이 넘게 서성이다가 콜라 하나라니요. 2,000원입니다. 손님이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저는 거스름 돈 8,000원을 건넸습니다. 손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손님이 거스름 돈을 받는 순간 재빠르게 무언가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나갔죠.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저기요, 손님! 저는 계산대에 놓인 것을 봤습니다. 손편지 한 장과 검은 봉투였어요. 봉투가 묵직해 보였죠.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왼쪽, 오른쪽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골목이 여러 갈래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탄 건지, 골목으로 숨은 건지. 다시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위를 살폈습니다. 손편지는 접혀 있었고 검은 봉투는 묵직했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 신문지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5만원권 다발이었죠.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뭉치가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CCTV가 돌아가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편지가 신경 쓰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에게 남긴 것이 분명했죠. 아무 편의점이나 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첫 줄에 수진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체가 낯익었죠. 어릴 때 알림장에 사인해주던 그 글씨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이 돈은 전부 네 거다.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아, 작년에 엄마가 우연히 네 아버지를 봤다. 콜라텍에서 젊은 여자랑 나오더라. 35쯤 돼 보이는 애였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꽃뱀이래. 나이 든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년이라고 하더라. 저는 아버지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침대에 있던 그 여자, 짙은 화장에 입술 필러를 한 얼굴이었죠. 민호가 죽고 나서 엄마는 걱정이 됐다. 보험금이 나오면 네 아버지가 그 돈을 다 그년한테 갖다 바칠 게 뻔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먼저 법정 몫을 챙긴 거야. 네 아버지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가져다가 너한테 주려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화장터에서 어머니가 뻔뻔하게 굴었던 이유, 전화통화에서 막말을 했던 이유, 전부 연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천벌을 받으라고 저주했었죠. 그때 어머니는 이미 시한부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집 나갈 때 진짜 너희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6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일자리 구하고 방 얻어서 너희 데려오려고 했어. 근데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더라. 일용직 전전하면서 고시원에서 살았어. 반년이 1년 되고 1년이 10년이 됐어. 연락할 면목이 없었다. 미안하다. 저는 고시원에서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없는 방, 땀에 젖은 이불,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냥 이 돈으로 네 인생 잘 살아. 10,000분의 1이라도 에미 노릇 하고 싶었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몇 번이고 되새겼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 있었죠.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했죠.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이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나 수진이야. 급한 일이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어머니가 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절대 연락하지도 받지도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찾아오는 걸 막으려고요. 마지막까지 짐이 되기 싫었던 거겠죠. 저는 이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는지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어졌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장터에서 봤던 그 모습이요. 삐쩍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산 송장 같던 몰골. 그때 저는 그 얼굴에 대고 천벌 받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괴산을 틀렸어요. 재고 정리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죠. 컵라면 박스를 들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수진 씨, 요즘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아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 며칠만 쉬어도 될까요? 급하게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찾아가야 할 사람?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수진 씨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알겠어요. 다녀와요. 대타는 내가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분식집 아줌마가 말해줬던 그곳이었죠.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녔어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혹시 최순이라는 분 아세요? 68년생이시고요. 이 동네 출신이에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사람들 뿐이었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동네 슈퍼에도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께 여쭤보기도 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20년 넘게 떠나 있던 사람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낯선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사실 무작정 아산에서 어머니를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었거든요. 이 넓은 아산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기에 온 것뿐이었죠. 그때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일단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죠.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잔치 국수를 시켰죠. 가장 싼 메뉴였습니다. 국수가 나왔어요. 허겁지겁 먹는데 사장님이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이건 서비스야. 딸 같아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서울에서 왔어? 네. 여긴 왜 왔어? 아는 사람 만나러? 사람 찾으러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서 헛걸음만 했네요. 사람? 누구 찾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장님도 모를 것 같았지만 혹시나 싶었어요. 최순이라고요. 68년생이고요. 이 동네 출신이에요. 혹시 아세요? 최순이? 68년생? 사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떠올리는 눈빛이었어요. 눈이 왕방울만 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 키는 작고. 네? 아세요? 어머, 순이 맞네. 나 그 사람 알아. 여고 때 같은 동네 살았거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말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근데 난 졸업하고 연락 끊겼어. 걔가 서울로 시집 갔다고만 들었지 그 뒤로는 몰라.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또 막다른 길이었죠. 근데 잠깐, 순이 여고 동창 중에 아주 친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지금 여기서 빵집 해. 빵집이요? 응, 여기서 5분 거리야. 행복한 빵집이라고. 거기 사장이 순이랑 제일 친했어. 가봐, 뭐라도 알지 않을까? 저는 국수를 후다닥 먹고 돈을 계산했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빵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동네 빵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50대 여자분이 계셨어요. 저기 혹시 최순희 씨 아세요? 68년생이요. 순이? 순이를 어떻게 알아요? 저 딸이에요. 순이 씨 딸. 딸? 어머, 순이가 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너였어? 빵집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순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거든. 연락이 왜요? 걔가 갑자기 번호를 바꿨어. 연락이 안 돼서 나도 답답했는데. 또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빵집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잠깐만! 빵집 사장님이 뛰어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방금 생각났는데 순이가 마지막 통화 때 그랬어.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중식당에서 일한다고. 거기 한번 가봐. 대림동 차이나타운,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대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중식당이 즐비양거리였죠. 어머니가 이 어딘가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돌아다녔어요. 대부분의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죠.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중식당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혹시 최순희 씨라는 분 아세요? 68년생이요. 뭐야, 영업 전이야. 나중에 와.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가게로 갔어요. 사람 좀 찾고 있는데요. 최순이라고. 몰라.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 진짜. 쫓겨나듯 나왔죠. 세 번째 가게에서는 아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아침부터 와서 영업방해야. 경찰 부를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게마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무시를 당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7번째, 8번째, 9번째. 다리가 아팠습니다. 목도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식당 앞에 섰습니다. 작은 중식당이었어요. 카운터에 50대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최순이라는 분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순이? 최순이? 네, 아세요? 어머,
순이를 어떻게 알아? 너 누구야? 저 딸이에요. 최순희 씨 딸. 딸? 순이 딸이라고?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 순이가 딸 얘기 맨날 했는데 수진이라고 했지? 네가 그 수진이야? 네, 제가 수진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머니랑 어떻게 하세요? 난 순이랑 여기서 같이 일했어. 한 5년을 같이 있었지. 우리 둘이 친자매처럼 지냈어.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둘 다 남편 잘못 만나서 혼자 된 처지라 서로 의지했거든. 순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맨날 너희 남매 얘기하면서 울었어. 어머니가요? 응, 딸이 보고 싶다고 자기가 못난 엄마라고. 한 번은 너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알고 몰래 보러 갔다가 왔더라. 말 걸 용기가 안 났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몰래 보러 왔었다니요. 아주머니, 그럼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것 같았죠. 아주머니, 왜 그래요? 어머니 어딨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아,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네? 뭘요? 순이 말이야. 정말 모르는 거야? 몰라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수진아, 순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 죽었어.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요?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암 때문이에요? 췌장암. 어머, 시한부인 건 알고 있었구나. 네, 들었어요.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래, 암 때문이야.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했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도 안 듣더라고. 그래도 순이가 버틴 게 기적이야. 원래 6개월도 못 산다고 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그랬어. 딸한테 편지 전하고 왔다고. 이제 여한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편지요? 그 편지 받았어요. 저한테 돈이랑 같이. 그래, 순이가 그거 전하려고 버틴 거야. 마지막 힘 짜내서 편의점까지 갔다 왔더라고. 그날 돌아와서 완전히 쓰러졌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의점에 왔던 그 손님,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남기던 그 사람, 그게 어머니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잠깐만, 내가 납골당 주소 적어줄게. 거기 가면 순이 만날 수 있어. 아주머니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감사합니다. 찾아가 볼게요. 수진아, 순이가 너 정말 사랑했어. 그것만 알아줘.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어요. 한 발, 두 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단 일주일만 빨랐어도 어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손 한번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웠다고 말할 수 있었죠. 골목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20회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했어요. 납골당을 다녀온 뒤 저는 며칠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얼마 후 중식당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줄 게 있다고 했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수진아, 순이가 챙긴 보험금 있잖아. 그거 얼만 줄 알아? 1억 5천이요.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은 1억이야. 네? 그럼 나머지 5천은요? 그건 순이가 평생 모은 돈이야. 20년 넘게 일용직, 식당일, 청소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지. 자기는 고시원에 살면서 돈은 다 저축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했죠. 창문 없는 방, 땀에 젖은 이불, 저와 똑같은 삶이었어요. 순이가 그 돈 모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중에 딸한테 주려고 모은다고 했어. 자기가 해준 게 없으니까 돈이라도 남겨주고 싶다고.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곁에 없었을 뿐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1억 5천. 그 돈에는 어머니의 20년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장터에서 퍼부었던 욕설, 전화통화에서 내뱉었던 저주, 천벌 받을 거야. 자식 버리고 돈만 챙겨간 년은 반드시 천벌 받아. 평생 그 돈 들고 불행하게 살아. 그때 어머니는 이미 시한부였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죠. 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벌 받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 저주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것 같았죠. 물론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저주하기 전부터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성과 감성은 달랐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화장터에서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어머니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어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미웠던 겁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였죠. 원망의 크기만큼 그리움이 컸어요. 미움의 깊이만큼 사랑이 깊었습니다. 저는 20회 동안 그걸 모른 채 살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요. 편의점 알바는 하나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공부에 쏟고 있죠.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20살 넘은 학생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늙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움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문예 창작학과에 가려고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생각했죠. 나도 저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이야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런 걸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가정 환경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죠. 대학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도전해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수학 공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영어 단어는 머리에서 튕겨나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허투루 쓸 수 없죠. 가끔 납골당에 갑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 두 사람이 하늘에서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빠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오빠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둘이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